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독립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은 그 당시 계몽사상이나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 프랑스 혁명에 자극받아서 나폴레옹 시대 때 점화 독립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폴레옹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뭐 스페인과 포르투갈 점령을 했잖아요. 거기에 또 계대 왕국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본국이 사라진 틈을 노려서 그 당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국가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스페인까지 복귀가 되고 나서 그걸 진압을 하려니까 이제 거기에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파견하는데 그 사국 동맹에서도 그 입장이 좀 달라요.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남미 독립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혜 남미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신층 학습 그 교재를 통해서 좀 보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최초로 남미 국가에서 그 독립했던 나라가 IT죠. 그 IT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잘 해놨거든요. 그걸 참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최초로 흑인 노예 출신 투생 르베르토가 독립투쟁을 했고 결국에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이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부터 독립을 했다. 그래서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탄생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IT라는 나라 어딘지 아시죠? 여기 있어. 그래서 이제 섬을 두 개로 살살바도르 섬을 이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있죠. 도미니카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남미를 볼게요. 남미. 남미 같은 거 이제 보기 전에 이 당시 남미의 계층 구조를 좀 볼게요. 남미 구층을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보통 남미 계층이 좀 복잡해. 인종적으로 좀 복잡하고. 그래서 대개 보면 상위 계층이 두 개 계층이 있어요. 얘네들은 되게 스페인 후손들이야. 아니면 스페인을 직접 왔던 사람들이고 대개 보면 스페인에서 직접 태어나갖고 여기 파견돼가지고 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을 페니슐라드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남미 지역의 이제 행정이나 이런 것들 독점을 했죠. 정치 권력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크레올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계층은 이제 어떤 계층들이냐면 원래는 선조는 그 에스파냐 포르투갈 출신이야.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계속 내려와서 토착이나 된 거죠. 그래서 백인이지고 자기 선조는 에스파 스페인이지만 거기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진 않았고 스페인에 태어났고 남미에서 태어나서 계속 생활했던 그런 대농장 출신의 계층도 있어요. 이게 크리올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독립을 하고 싶은데 사고 방식은 좀 보수적이에요. 체제 유지적이고 예. 기득권을 잘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보면 이제 피지배층들인데 여기에서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남미의 상당수 인구를 차지하는 게 메스티조가 있어요. 메스티조는 인디언하고 스페인 지도자, 스페인 간의 혼합물이죠. 예. 그래서 메스티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삼바, 물라토, 흑인도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이제 그 당시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던 거고 삼바 같은 경우에는 흑인하고 그 당시 누구야? 인디언 간에 결합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바는 이제, 물라토가 있죠. 물라토가 이제 흑인하고 인디언하고 결합을 했던 애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물라토가 있고, 삼바가 이제 스페인 지도자하고, 스페인 지도자, 스페인하고 흑인들이 결합해갖고 나온 거야. 예. 그 외에도 여기 메스토조, 삼바, 그 다음에 그 물라토, 여기 세 개가 또 결합해갖고 나온 또 인종도 있어요. 되게 다양해.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지배층이고 메스투디오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삼바나 흑인들이나 또 물라토나 이런 계층들이 또 밑에 깔려 있다. 예.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남미 독립은 누가 주도를 했냐면 요 크리올 출신이 이제 주도를 했죠. 예, 크리올 출신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예. 자, 여기 이제 크리오가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배경을 보면 에스파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자기 형을 스페인 왕으로 옹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남미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크리올 출신이었던 볼리바르, 산 마르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요.
자, 볼리바르는 이제 해방자날 칭호를 받아서 이 사람이 막대한 이제 뭐냐면 영토를 이제 해방을 시켰어. 그래서 오늘날 카라카스, 베네수엘라와 보고타, 그 다음에 콜롬비아죠. 에콰도르, 키토까지 독립시키고 한때 이제 그 콜롬비아 공화국을 수립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페루와 볼리비아 독립도 관여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파나마이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처럼 라틴 아메리카도 하나 단합해서 라틴 아메리카 제국을 만드냐, 연방을. 그래서 연방공화국을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 그 미국과 영국의 방해를 실패했어. 왜냐면 영국 입장을 때는 이렇게 분리돼야지 자신들 시장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잖아요. 자기 제품을 갖다 팔 수 있고. 또 미국은 남미 지역에 독립된 하나의 통일 제국이 건설되는 거, 연방이 건설된다는 거는 이 남미 지배력을 약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의 그 패권을 또 잃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해를 하게 되고 또 지역 간의 이해대립 등등 해가지고 하나마에는 실패했다. 그렇지만 범아메리카주의를 기초를 이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볼리바르는 열심히 활동을 해서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젊은 나이로 죽게 되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콜롬비아 공화국, 대콜롬비아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공화국은 후에 이제 베네수엘라 그 당시 에콰도르 이런 나라도 분리돼 나가요. 예. 그다음 산마르틴은 이제 라프라타와 아르헨티나죠. 그다음에 산티아고를 독립시켰고요. 브라질은 좀 약간 특이한 게 이 볼리바르하고 산마르틴은 그 스페인 식민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 브라질은 그 당시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제 토데시 신뢰 조약을 통해서 포르투갈 신뢰 그 조약이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나폴레옹 침략의 영향력을 상실한 포르투갈이 여기 직접 지배를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직접 여기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니까 왕은 돌아가고 자기 항태자를 거기다 꼽아놔. 믿었던 거지. 근데 이 포르투갈 항태자가 공화파들과 독립세력들과 연결 그 독립세력과 손을 잡고 독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브라질 독립선언을 하죠. 그래서 브라질이 처음에 이제 왕정 역할을 전했는데 포르투갈 황제는 일단 왕으로 즉위하려고 했지만 브라질 왕이 됐지만 나중에 이 독립세력들의 배신을 당해서 쫓겨나요 또. 결국에는 공화국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브라질이 독립이 됐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크레올 출신의 이제 이달고, 모레스 등이 모레로스 등이 독립투쟁을 하면서 에스파르부터 독립을 성취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멕시코는 미국의 그 남부 지역 있죠. 텍사스나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네바다 이런 지역도 있죠. 이런 지역까지 이제 뭐냐면 영토가 있을 만큼 되게 컸어요. 근데 미국처럼 성장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어. 이 멕시코가. 거기다가 또 내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적인 국가를 성립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국이 또 이제 멕시코와 전쟁을 해갖고 여러 지역을 또 먹잖아요. 텍사스도 독립되고 그 다음에 또 캘리포니아 일대도 떼주고 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힘이 약해지는데 하여튼 멕시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영국은 사국 동맹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처럼 본격적으로 남미 독립운동 진압에 관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을 물러나면 그 시장을 자기가 꿀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하는 걸 원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메트의 어떤 그 진압군을 파견한 거에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했다는 거. 그 중남미 독립국가와 통상관계를 맺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메트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미 독립 이후의 사회 문제를 볼게요. 앞에 얘기했던 이제 지배층이 이제 바뀌었죠. 지배층이 이제 페니슐라도에서 크리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백인 지배층이야. 그렇지만 그 밑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메스티주도 있고, 그다음에 물라토도 있고, 삼바도 있고, 그다음에 흑인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계층과 빈부격차가 심해. 지금도 그래요. 보통 이제 이 백인 지배층하고 그 밑에 다인종 지배층하고 다인종 피지배층하고는 완전히 뭐냐면 극과 극이죠. 치안도 불안하고 또 지역 간의 불균등이 있고 군사력 가지고 있는 집안 군벌색도 반란이 있고 군부 동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상당히 많이 정치적 간섭하죠. 자기 앞마당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 농업인 플랜테이션 농업을 주산업이기 때문에 공업국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강의 종속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다음 미국의 원료주의를 보자. 요거 외워 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두 번이 나왔어요. 예. 또 중요하고요. 미국의 원료는 미국 대통령 5대 대통령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있죠. 그 사용 내용이 있는데 보면 유럽 여러 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나 속령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간섭할 적이 없다. 앞으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미 동료의 선언하고 그 상태 유지하고 있으며 또 우리를 신중하고 고려 끝에 그런 말을 판단하면 그 동료를 승인한 정부에 대해서는 유럽 열강제 이를 억압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 그 운명을 집요하게 간섭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미국의 비우적인 유지를 드러난 걸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제 독립한 그 남미 독립국가들에게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인데, 근데 이제 남미 식민지 국가들에 있어서 그 당시 뭐 다 독립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그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독립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영국령 기이아나, 프랑스 기이아령, 네덜란드 기이아나 같은 나라는 독립이 안 됐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있냐면 보통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가 여기 한번 브라질 땅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요거 먹어보려고 강을 따라서 여기 식민지를 건설했어. 일종의 브라질 아마존 쪽으로 넘어가려는 전초기지로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냐. 그러니까 요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사람이 안 살고 뭐냐면 거의 불모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주로 이제 여기 해안가 주변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독립운동이 남아있고 없었던 거고 뭐 이런 것도 인정해 주는데 여기 독립을 했던 나라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영국령 뭐 이렇게 프랑스 네덜란드는 프랑스 기한을 떼고 나머지 뭐 수리남이나 이런 나라가 독립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오국 동맹과 이제 매트리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간섭과 재정복 운동을 배제를 하면서 그 당시 또 제정 러시아가 어디를 점령했냐면 알래스카를 점령했죠. 예. 그 알래스카를 점령했는데 알래스카에서만 우리가 점령했다고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얘네들이 또 밑에까지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캘리포니아가 있죠. 캘리포니아에 러시아 기지까지 있었어요. 예. 아직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제 미국 영토 전이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이제 멕시코 영역이지만 실제로 거의 사람도 안 살고 통치력도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리시킬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렇게 했고요. 주요 목적은 이제 두 번째 목적보다는 첫 번째 목적이 이제 제일 강하죠. 자, 그래서 목적과 내용을 볼게요. 요거 기초에 나왔던 거죠. 예, 꼭 외워두세요. 그 유럽 국가의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을 미국에 대한 비호적인 행위로 간주해서 미국의 유럽을 간섭하지 않겠다. 고립주의 외교를 청명했다는 거. 예.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새로운 식민지 건설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 국가가 아니라 아메리카 국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고 미국이 이선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고립주의 외교를 청명을 하는데 이 고립주의는 한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예.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이걸 통해서 독립을 인정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리스의 독립 보죠. 그리스 독립. 자, 그리스의 독립도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리스는 오랫동안 누구의 그런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오스트리아 아니 그 누구의 좀그 누구야 오스만 투르크 네.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군과 그 당시 또 오스만 투르크와 이제 협력 있는데 알리 그 이집트의 메호메트 그 알리가 있어요. 메하메트 알리 메호메트 알리라는 그 군대와 싸우면서 독립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 좀 간략하게 돼 있어갖고 요거는 보충자료를 통해서 좀 할게요. 여기 좀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이집트 그리스가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두 개파도 이제 나눠졌어요. 독립세력 때. 그래서 뭐 하나는 율파, 그래서 그리스 종교회와 관련된 정치 세력들과
그다음에 도서파를, 그래서 주로 이제 에게 항구나 선 출신주로 그러니까 했는데 이렇게 갈려졌고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리스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 당시 오스만 트루크가 혼자 진압하기 힘드니까 그때 이제 그 이집트 총독이었던 메호메트 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의 어떤 독립성 유지하기 위해서 트루크에게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원조를 해주거든요. 좀 뒤에 설명하지만 하여튼 얘네 군들이 와가지고 그 뭐냐면 그리스의 독립운동을 진압을 하기 시작하죠. 예. 근데 이때 메트는 무간섭했어. 그냥 반기를 했어요. 예. 오스타는 이제 현상 유지를 고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어차피 놔둬봤자 그냥 진압당할 것이니까 뭐 굳이 간섭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유럽의 지식인들이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하죠. 자유주의 민족주의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리스가 유럽 문화의 어떤 꽃이잖아요. 고대 그리스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낭만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바이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갖고 뭐냐면 죽고 그리죠. 그리고 그리스 관련된 독립 그림도 많이 그리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드라큘라 작품인가? 예, 이런 것도 이제 그리고, 그래서 키오스 섬의 학살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많은 이제 그냥 공감 얻고 여기 가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결정의 계기가 러시아가 지원을 하죠. 러시아 입장 올 때는 얘네들은 이제 부동항을 얻으려고 하잖아. 근데 여기 보면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 못하죠. 오스만 트루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부동항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원조를 해주니까 여기에서 영국과 프랑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러시아가 그 지중해 쪽 넘어온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진출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도 같이 지원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엔 나바리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리스가 이제 독립을 했다. 그래서 1822년에 독립을 했죠. 그리고 빈체제의 결정적 붕괴 계기가 되었다. 이 라틴아메리카 독립과 함께. 예.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데카프리스트난이 있죠. 그래서 니콜라 1세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즉위식 때 데카프리스트 청년 장교들이 주도를 해갖고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니콜라 1세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전제 정치를 강화시켜 나갔죠. 이 부분은 러시아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좀 봤고, 그 다음에 7월혁명으로 넘어가죠. 7월혁명. 자, 7월혁명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언급된 건 같지는 않은데, 네, 언급되지 않았네. 네. 7월혁명보다 이제 2월혁명에서 이제 좀 시험문이 나왔는데, 일단 7월혁명 보자. 자, 7월혁명은 몇 년에 일어났죠? 일단 1830년에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7월혁명 이전에 상황을 좀 볼게요. 자, 7월혁명 이전에 이제 뭐냐면 부르봉 왕조가 다시 왕조 못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즉위했던 사람이 누이 18세예요. 예. 누이 18세는 강력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런 정치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제 혁명 세력들이 강성했고, 그리고 괜히 그렇게 이제 뭐냐면 너무 밀어붙일 경우에는 이들을 자극시켜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혁명의 성과를 인정하는 정책들을 했죠. 온건한 어떤 왕정 이렇게 이제 온건한 정책들을 이제 펼쳤는데, 그래서 1814년 헌법을 반포했죠. 그래서 1814년에 주요 내용은 입헌군주제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헌법에 보면 이제 신앙의 자유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 평등, 그 다음에 강직 개방을 비롯한 그 혁명 중에 그 신앙의 자유, 법적 평등, 간직 개방을 비롯해서 혁명 중에 재산 처리를 인정하는 등 혁명 성과를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1791년 헌법,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회 헌법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행정권은 국왕에게만 속했고 국왕은 장관 임명할 권리와 입법권에 대한 해당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법기관은 이제
두 개로 구성됐죠. 양원제도. 상원의원은 망임명하고 하원의원은 그 선거로 선출했는데 선거권이 재산에 따라 크게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가 10만 명밖에 안 돼. 자, 10만 명은 이제 아주 상위,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 인구가 2천만이 좀 넘었으니까 상위 뭐 1%좀 안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만 유권자겠죠. 대부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개 이제 지주 계층들이 많아요. 지주 계층들. 그 다음에 뭐 은행가, 대부르주아. 이 사람들은 되게 보면 보수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루이 18세 때는 나름대로 좀 약간 정신 잘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자극하지 않고 적당히 왜냐면 자기 주제를 알고 이렇게 이제 행동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샤르 10세가 즉위하면서 이제 바뀌게 된 거야. 샤르 10세는 종전에 루이 18세가 인정했던 이런 혁명적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반동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성직자 권한을 확대하고 혁명 중에 상실한 망명 기종의 재산에 대해 보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채 이자를 축소해. 이 국채를 누가 많이 샀겠어요? 부유자들이 많이 샀겠죠. 근데 자기가 국채가 이자가 축소되니까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구급파였던 헐레나공을 이제 뭐냐면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이제 자유주의자들 어떤 반발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그 7월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이제 7월 칙령을 공포하죠.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언론의 극단적 탄압, 그다음 1830년 의회 해산과 새로운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다수의 시민계획 선거에서 제외시킨 선거권을 제한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의회에서 선발하는 데 보면 보수적인데 불구하고 그 당시 하도 얘가 반동 정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냐면 반왕세 왕당파 반대 세력들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으로 이제 정치 못하니까 이런 친노친령을 통해서 해체시킨 거죠. 네. 새로운 선거를 하려고 했고 자기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 또 뽑으니까 그 뭐냐면 요 10만 명 안에서도 자기 입맛에 맞는 뭐 사람들만 뭐 2, 3만 명만 딱 해갖고 뭐냐면 선거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거다. 그게 10월 칙령의 주 내용인데 자 10월 칙령은 여기 있어요. 수능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 10령의 10세 이제 반동 정치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1칙령에서 쭉 있죠. 그래서 정기 간행물의 발행 자유를 정지한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3개월마다 다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언론 기관은 이렇게 뭐냐면 항상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그 하원에 너무 반왕파 세력들이 많으니까 하원들 해산해서 다시 선거를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자,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파리 시민들이 봉기를 하게 되죠. 예. 그때 이제 파리 시민들이 봉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티에도 기조 같은 자유주의자들이야. 예. 티에도 기조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정부의 칙령에 대한 공격을 하고 파리 시민과 민중들이 이에 호응해서 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샤르 10세가 영국에 망명하고 복고 왕조는 붕괴했다. 그래서 이제 요 7월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혁명적 민중들이 이제 일부 참여했다. 요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일어난 2월 혁명과 좀 대비되는 부분이죠. 2월 혁명은 자유주의자와 그 당시 또 사회주의자들, 노동자들이 동등한 지분에서 일어난 그 혁명이잖아요. 근데 이 7월 혁명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중심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직까지 영국이 아니 영국이란다. 프랑스가 산업혁명 이전의 상태였어요.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공장도 많이 생기고 노동자 이제 수도 증가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랬던 거죠. 근데 이 혁명 세력 안에서 앞으로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가격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거에 입각한 공화제를 하자. 근데 온건파는 제한 선거에 입각한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루이 필립을 그 당시 오리엔공 루이 필립을 왕으로 뭐냐면 추대를 해갖고 이제 입헌 군주제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립된 왕정, 친월혁명 때문에 성립됐기 때문에 친월왕정이라고 해요. 친월왕정. 자, 친월왕정은 모든 사람이 선거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유산 시민 중심의 이제 선거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그 당시 이제 그 인구가 2천만이 3천만이네요. 제가 깜빡했어. 예. 프랑스 인구가 3천만이었는데 그래서 요때 예전에 친월혁명까지는 10만 명이었죠. 근데 요 수가 이제 16만으로 확대된 거야. 근데 이제 16만 확대돼도 실제 대부분 이제 성인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투표권이 없잖아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이제 지주나 부르주아, 상층 부르주아들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친월혁명 기간 동안 이제 뭐냐면 시가지에 쌓았던 공화주의 혁명 세력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 16만들을 이제 누가냐면 명사층이라고 해요. 명사층.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제 명사층이 주도권을 잡고 했다. 상층 부르주아나 대지주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명사층들은 그 예전에 이제 나폴레옹 시기 때부터 계속 이제 주도권 장악을 했던 세력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상위 아주 1% 안에 드는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주도권을 장악했고 정치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헌법을 수정했는데 앞에 이제 앞에 이제 루이 18세가 만들었던 저 1814년 헌법에서 왕권의 절대성을 뺀 조항만 하고 대부분 보존했다. 그리고 부로봉의 백색기 대신에 대혁명 때 상색기로 이제 국가가 채택됐고요. 선거권이 확대됐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지만 약화났던 게 이 정도 확대됐으니까 3천만 인구 중에 16만만 선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 흘리는 데 반해서 선거권을 못 얻었던 중하류 부유주의 계층들이나 노동자나 뭐 여러 다양한 세력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친월혁명의 영향을 보죠. 네, 친월혁명. 그래서 뭐 친월혁명 영향은 벨기에 독립을 제외하고는 뭘 그렇게 다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대부분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제 보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요걸 좀 얘기할게요. 내용이 좀 없어가지고 먼저 제일 이제 친월혁명 중에 성공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벨기에 독립이에요. 자, 비닐 때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좀 키울 필요가 있었어요. 둥치를. 그래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벨기에를 네덜란드 주고 네덜란드가 왕국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합병했지만 저관세 정책 때문에 그 당시 벨기에에 영국 상품이 많이 유입되니까 그 당시 그 벨기에 제조업자들이 불만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발단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물론 언어하고 이제 간섭하고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또 불만 사항이 있지만, 이것도 불만 사항이 있죠. 이거 외에도 경제적 정책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와 간섭도 다르고 또 카톨릭이 우세한 벨기에에서 네덜란드 정치 지배에 좀 불만이 있었죠. 이거 또 플러스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언어와 간섭, 네, 종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네덜란드하고 다른다는 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야. 네. 자, 그다음에 발달을 보면 그때 이제 보유세의 한 국정에서 보유세는 여러분들 벨기에 수도죠. 거기에 나폴레옹 헌명 소재도 한 연구를 보고 강중들이 봉기를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산업 노동자들이 주도했지만 나중에 시민계급 출신 자유주의로 변화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하고 제한선거를 통해서 왕국이 됐어요. 한국. 그래서 이제 이때 네덜란드 개입을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을 실패했다. 결국엔 네덜란드가 그 벨기에 독립을 인정을 해줬죠. 예. 그래서 이제 벨기에이 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공화국이 아니라 자유주의 입헌군주제를 수입했어. 왜냐면 입헌군주제 수입을 해야지 좀 약간 이제 혁명색이 좀 탈색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 왕이 됐던 사람이 독일 출신의 왕이거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일로부터 이제 또 인정받을 수 있고, 독일 여러 나라부터. 예. 그리고 이제 또 루이 필립의 딸과 결혼했어요. 예. 그러니까 또 프랑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죠. 뭐 이게 해서 이렇게 혼테크와 외교적 정책도 잘 써갖고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독립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일은 그 당시 독일의 간세 동맹이 결성됐죠. 그래서 정치 통일에 앞서서 경제 통일했고, 그래서 작센과 하노버 지역에 자유주의 헌법을 제정했지만 뭐 독일 전역으로 그렇게 확산되지 못했고요. 작가 이제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이 프랑크푸르트를 점령해요. 이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연방의 개체지거든요. 그렇지만 국가가 진압됐다. 그래서 뭐 독일에 그 일어날 건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탈리아를 보죠. 자, 이탈리아는 카르보나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황령에서 봉기를 했죠. 그렇지만 오스트리아군에 의해서 국가가 진압이 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카르보나리아의 중심 있었던 단체 있었던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 당을 결성해요. 그래서 이제 2월 혁명기에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죠. 그리고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폴란드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지주 계층들, 뭐 좀 약간 상위 계층들이야. 네. 근데 농민들이 지지를 안 해줘. 왜냐면 거기 보니까 뭐 토지 개혁 약속도 없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이제 그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권 계급들이 이제 뭐 역사적인 예전에 폴란드 왕국 있죠. 그걸 이제 좀 부흥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농민들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 개혁 같은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진압이 됐고, 아니 러시아군에서 진압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 이게 이제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영향을 줬는지. 뭔데 일단은 교과서나 그런 데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7월 혁명, 2월 혁명에 비해서 큰 영향을 못 줬냐? 그걸 좀 보면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프랑스로부터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지원이 없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프랑스 입장에서 이해가 돼.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른 나라 지원해 줄 필요 있을까요? 없죠. 예, 그거는 뭐. 그 다음에 동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서유럽과 격차가 좀 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 온건한 자유주의는 나름대로 지배층에서 이제 수용했지만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수용되지 않았고요. 조금만 자유주의가 있으면 수용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다른 국가의 어떤 자유주의 운동 진압했죠. 예, 러시아나 오스트리아 그런 예를 들면. 그리고 자유주의가 동유럽에는 비교적 소수의 지식인들과 문학인, 그러니까 대학생들 퍼졌고 민중 속에 넓게 뿌리박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경제 혁신성으로 해서 부유주와 및 그 당시 중산계급들의 어떤 성장이 세력이 미비했다. 아직 산업혁명이 널리 이제 확산되기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유럽의 수준이 서울보다 낮았기 때문에 자유주의나 뭐 민족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에 소수의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봉기를 했지만 민중들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고 보수 반동 세력이었던 정부에서 진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격차가 점점 확대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혁명을 넘어갈게요. 2월 혁명. 자, 2월 혁명은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는 네. 기출 문제 좀 몇 번 나왔던 거죠. 2월 혁명 가정이라든지 그 결과 영향 같은 것들 이렇게 있는데, 자, 2월 혁명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플러스해서 나타난 거야. 네,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했죠. 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1830년대 이후부터 앞에 이제 산업혁명 때 얘기할 때 프랑스가 산업화돼요. 산업혁명이 되죠. 그러면 노동자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치적 어떤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7월 항쟁의 이제 이혼의 배경을 좀 볼게요. 배경을 보면데 이제 가정이나 배경을 보면데 요거는 여기까지는 좀 약간 보충적으로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친월혁명 한계가 있어. 아까 친월왕정이 점점 보수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친월왕정을 지배했던 애들은 명사층이라고 해서 그 당시 아이고 1%도 안 되는 상위 한 0. 몇 퍼센트 이런 얘들이야. 그래서 얘들이 이제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중소 부르주아 계층들은 선거권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을 이에 뭐냐면 반영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고 새롭게 산업혁명이 때 등장한 노동자들도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 뭐냐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주의와 노동자들 불만이 싹틀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싹틀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왕정 폐지와 보통 선거권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진행되어서 명사들 지배 불만, 공장 노동자 수의 증가, 사회주의 세력이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소극적 외교 정책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원했던 자본가층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때 자본가라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중소 자본가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등장했던 산업 자본가들, 신흥 자본가들 얘기하죠. 결국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선거권 확대 요구로 집약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2월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2월 혁명. 자, 2월 혁명의 과정을 좀 보죠.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농사 훈작이 들어요. 이런 공업에 파급을 주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기조 내각의 사임이 원래 기조는 자유주의자로서 한때는 그 2월 혁명, 7월 혁명 이끌었던 좀 진보 쪽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거의 보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임 요구와 선거권 확대 요구를 하게 되고 기조 내각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죠. 기존 내각 뭘 금지시킨지 이게 나는데 집회를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노동자 시위운동이 확산되고 기조의 적택이 습격되고 군대가 발표되면서 혁명군이 조직돼서 시청을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가전이 이어지죠. 그 당시 시가전이 상당히 잘 됐던 게 뭐냐면 그 길목이 꼬불꼬불해가지고 숨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숨어있다 저격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들이 했는데 그래서 7월혁명과 2월혁명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요 시가전, 파리 시가전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누이 필립이 왕에 쫓겨나면서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임시정부가.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뒤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죠. 자, 요 임시정부 시기 볼게요. 임시정부 시기는 이제 보면 여기 임시정부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예, 예, 한 번이 아니라 1차, 2차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차 임시정부는 2월혁명 직전에 이제 직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직후에. 그래서 그 당시 2월혁명 때 이제 사회주의자도 많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자, 1차 임시정부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연립 형태 이런 거를 통해서 했던 거죠.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도중에 이제 한번 선거가 있었죠. 재헌의회 선거가 있었죠. 자, 재헌의회 선거가 이제 있었는데 이때 1차 그 임시정부 안에 보니까 뭐 국립작업장 설치하고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좀 약간 가격한 행동을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이나 중상층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산업화됐다 해도 농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전에 말했지만 그 당시 농민은 되게 보수화돼 있었어요. 네, 땅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뭔가 가지고 있으면 다 보수화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집권하면 자기 땅이 뺏길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 침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사회주의자들이. 그 얘네들의 이제 진출을 막기 위해서 재헌위원회 선거를 했는데 이때 보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수적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의회 구성원 상당수가 누구로 구성됐냐면 절대 다수가 온건파로 구성이 됐어. 온건공화파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시정부가 구성이 됐는데 두 번째 임시정부는 재헌위를 만들고 나서 이제 헌법을 만들었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독이 그냥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온건파 이제 구성된 그 임시정부 입장 때는
앞에 1차 때 했던 임시정부 정책도 있죠. 뭐 국립작업장이나 뭐 노동자 결사자유 인정은 뭐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국립작업장을 해체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로 해갖고 그 당시 6월 폭동이 일어나죠. 노동자들이. 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근데 이제 서기에서는 6월 폭동 이렇게 되는데 다른 책에는 6월 봉기라고 돼 있어요. 서기에 그 뭐냐면 쓴 분이 지금 하늘나라 계시지만 그분이 좀 약간 보수적인 것 같아요. 노동자와의 어떤 그 혁명이나 이런 것들 다 폭동, 봉기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내냈어. 서양사 보면. 자, 하여튼 폭동이 있고 그걸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죠. 계엄령 내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공화국이 탄생되죠. 여기 이제 제2차 이공화국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당선된 사람이 루이 나폴레옹이잖아요. 루이 나폴레옹이 당선했던 이유도 뭐 있어요. 일단 뭐 좀 자기의 재산을 좀 뭐냐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필요했고, 또 이제 사회주의자를 이제 폭동을 막을 수 있는 사람. 거기에다 이제 루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보나파르타리즘에 입각한 나폴레옹 후광도 받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예전에 한번 그 6월 폭동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문제 나왔어요. 국립자구장 해체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임시정부 시기를 좀 볼게요. 자, 임시정부 초창기 때 임시정부 1차 때 여기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참가했기 때문에 노동권 보장, 그다음 노동자 결사 자유 인정, 국립작업장 설치, 시설재 구제를 위해서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했는데 이 국립작업장의 설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했죠. 예.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거 많이 이제 그 실제 거친에 불과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파리에 와가지고는 그 와서 그냥 세금을 낭비하는 거야.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와서 잠깐 간단한 그 작업만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이제 품게 돼요. 거기에 이제 급진적 세액이 진출하니까 농민이나 도시의 부유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그러다 보니까 재헌의 선거에서 그 당시 절대다수 온건파가 공화국가 형성되면서 그 임시정부의 성격이 바뀌죠. 그 온건파도 이제 뭐냐면 정권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국립작업장을 폐지를 요구하게 돼요. 그때 그 전에 노동자들이 5월 15일 날 국회의사당 공격해갖고 2차 그 온건파 임시정부에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임시정부 요구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하게 되고, 하여튼 이제 국립작업장 폐지를 하겠는데 그 폐지를 시키고 나서 6월 폭동이 일어나죠.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군대를 동원해 갖고 이들을 진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폐쇄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노동자들에게 군대에 가거나 지방의 일자리 찾도 이제 명령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6월 24일부터 26일에 거쳐서 격실한 그 폭동이 나왔고 카베나 장군이 군대에 의해서 이제 진압을 했죠. 6월 폭동 이후에 파리의 계엄령이 이제 뭐냐면 선포되고요. 계엄안에서 새로운 공화제 헌법이 제정돼요. 그래서 이 공화제 헌법 내용을 보면 되게 이제 종전에 했던 1차 임시정부에 했던 노동권을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그리고 보통 선거로 선출된 단원제 유예와 그리고 임기 4년 대통령 행정수반을 부여한 민주 그 헌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헌법에 따라서 이제 보통 선거에 입각한 4년 대통령제에 입각한 헌법에 입각해서 누가 당선되냐? 나폴레옹이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과정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 내용도 있죠. 보면 여기 있는 노동자 요구 내용들, 이거는 1차 임시정부에 반영이 되죠. 그렇지만 재헌의회 선거 통해서 온건파들이 차지를 했으니까 이제 뭐냐면 그 노동자들이 5월 위사당을 이제 침입을 하고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하고요. 국립작업장을 폐쇄하고 6월 폭동이 나왔다. 그래서 진압당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재헌의회에서 공화제헌법을 하고, 그래서 이 공화제헌법을 따라서 나폴레옹이 즉위를 하고 돼요. 예. 그래서 이 공화국이 수립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혁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혁명이야. 그렇지만 여기에 노동자 사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7월혁명보다 이 뭐냐면 더 커요. 2월혁명 영향이.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월혁명 영향을 보죠. 요거는 꼭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요거는 한 두 번 정도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2월혁명 영향.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쭉 있는데 여기 내용이 좀 부실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탈리아와 독일 3월혁명 일부는 여기보다는 제가 보충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이탈리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표출되면서 이제 뭐냐면 통일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세력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사르드 왕국이나 교황이나 마치니 그래갖고 이제 이 세력들이 주도를 이제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 혁명이 일어나니까 사르드 왕국이나 교황이 지지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당이 로마 공화국을 수립하게 돼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마치니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이탈리아당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독일과 폴란드에서 이하 유사한 집단의 형성을 지원하면서 청년 유독당까지 연합체를 구성을 할 만큼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 세력끼리 통합이 잘 됐으면 되는데 또 분열돼. 예. 그래서 각 세력 간의 통일 노선이 또 대입돼요. 그래서 교황은 이제 카톨릭 통일주의자. 어떻게든 이제 독일 그 이탈리아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냥 피에모트 왕국은 이제 이 사르디 왕국의 이제 이죠. 원건 자유주의고,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마치니는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했죠. 예. 하여튼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이제 세 세력 중에 사르데나가 이제 먼저 이제 중심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르데나는 그 당시 이탈리아의 오스트리아가 이제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베네치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일단 척결해야 돼.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추방하는 민족 해방 전쟁을 했는데 교황이 처음에 도와줬다가 배신을 해버리죠. 결국에는 그 코스토차와 노바라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격파당하죠. 그래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루이 나폴레옹이 또 로마 공화국을 공격을 붕괴시켜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교황령 기양시킨데 왜냐하면 루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문제에 그 간섭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탈리아 통일 문제에 간섭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이탈리아 강력한 통일국가 건설 통일국가 등장하면 좀 프랑스 위협적인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프랑스인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카톨릭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카톨릭교도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누이 나폴레옹이 얘들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 교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로마 공화국을 붕괴시키고 교황을 기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프랑스 군대를 주둔을 시키죠. 그 다음 오스트리아는 베네치아를 장악하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계속 분열이 지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을 보죠. 독일. 자, 독일은 이제 여기 있는데 독일에서는 2월혁명 영향을 받아서 베를린이나 오스트리아에 3월혁명이 나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이나 빈에 일어나는데 빈은 이쪽 혁명이겠죠? 예.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리드리히 비에름 4세가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세에 밀려서 새로운 헌법을 약속하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정부가 수립되죠. 근데 이 자유주의 정부가 원래는 부르주아하고 이제 수공업자들이 서로 합쳐갖고 만든 건데 이 독일의 부르주아들은 이 수공업자들 믿지 못했어요. 차라리 얘를 믿느니 황제를 선택하겠다 입장이야. 못 믿어. 그래서 결별됐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결별하니까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프레디 비엔사대가 눈치채고 공격해서 결국에는 자유주의 정부를 무너뜨리죠. 잠깐 이제 만들어졌다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그때 뭐가 개최되냐면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구성돼요. 되게 이제 연방 의회가 구성된 것이 프랑크푸르트인데 요게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문제가 두 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요걸로 볼게요. 프랑크푸르트 의회.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보통 선거 선출된 독일의 각 연방 대표들이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여요. 그 의회를 구성하고. 근데 여기 몰렸던 사람들은 되게 보면 부르주아 출신이야, 대부분. 그래서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들, 그다음에 자유주의하고 민족주의는 결합돼 있었죠. 그러니까 통일 방안이 이제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두 번의 시험 문제 나왔는데 크게 이제 대독일주의하고 소독일주의 나눠요. 예. 대독일주의도 두 개로 나누죠. 두 개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대독일주의 하면 이 두 번째 것만 생각하는데 첫 번째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라는 국가가 있는데 예전에 오스트리아가 이제 오스트리아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했고 대독일주의도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 뭐냐 하면 독일이라는 국가는 뭐냐면 그 독일어 사용했던 그 독일어를 사용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독일어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독일의 통일국가 범위로 삼아야 된다. 인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비네이 때 그 만들어 놓은 지금 독일 연방이죠. 비네이 독일 연방. 그래서 이걸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비네이에서 결정된 포함된 독일 연방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헌법 초안에서도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 초안에서도 여기에서 독일 연방을 하는데 이때 독일 연방은 비독일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독일 연방이죠. 예전에 그 비네이에서 만든 그런 독일 연방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통일주의의 초안이 만들어져서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에 이제 반영이 되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근데 프랑크푸르트에 모여있는 이제 민족주의자들,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와 다르게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자, 얘네들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잠깐만요. 자, 프랑크푸르트의 대세는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아니야. 얘네들은 이제 주로 그 독일 민족주의자들이요. 그 당시 독일 민족주의자들이 독일 민족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그 기준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걸 제일 중요했어. 그래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독일 민족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입장으로 볼 때는 오스트리아 제국에 있는 비독일인까지 다 독일의 통일국가로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야.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국을 두 개로 나눠요. 독일어권하고 비독일권 나눠서 독일어권만 독일 연방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새로운 독일 연방을 만들자. 기존에 그 비내에 만들어진 독일 연방이 아니라 새로운 독일 연방, 독일어만 사용하는 순수한 독일어 구성된 독일 연방을 만들자. 이런 입장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갈등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에 내세웠던 그 오스트리아 황제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제 뭐냐면 그 오스트리아 위원들 다 철수시켜버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독일주의는 대독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오스트리아 제국이 나가버린 거야 도중에. 그러니까 원래는 소독일주의자 소수였는데 오스트리아가 이제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내세웠다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위원들 다 빼버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소독일주의가 이제 다수가 된 거야. 그래서 결론은 결국에 오스트리아를 폐지한 포일센 중심의 독일 통일을 했고요. 결국에는 새롭게 만든 앞으로 독일 연방도 포일센 중심의 독일 연방으로 결정이 됐죠. 그것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최종 그 헌법에 반영이 됐죠. 제국헌법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여기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국헌법은 소독일주의한 독일 연방을 이제 바탕으로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이 입헌군주의를 할 것이냐 공화제를 할 것이냐 그 논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다수가 이제 입헌군주의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때 부르주아들은 좀 약간 보수적이어가지고 노동자라든지 수공업자들이 같이 정치했다는 건 좀 꺼림칙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 못 믿어. 그래갖고 결국에는 1949년 3월에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의 의회 관례를 이제 참조해서 자유의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포일센 왕에게 황제관을 갖다 바쳤죠. 그런데 이때 이제 포일센 왕은 황명세력들이 줬던 뭐냐면 황명세력들이 준 그 황제는 거부하고요. 왜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입헌주의가 강력한 뭐냐 황권을 원했는데
뭐 이걸 모르는데 지네들이 먼저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황제도 안 치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걸 대지의 간이라고 거부를 했어. 예. 그래서 후유생 국왕은 아래로부터 주어진 제의를 황제 제의를 대지의 간이라고 거부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자들이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제후들이 이제 충격에 벗어나서 군대 힘을 하나 뭉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후들을 불려서 그냥 군대로 그 뭐냐면 프랑크푸르트에 몰려있던 자유지대를 진압을 해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프로이센 왕, 그러니까 프로이센 왕이 그 당시 뭐 그 통일국가 건설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이 사람 입장일 때 나도 통일국가의 왕이 될 수 있을 관심이 있을 관심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기 중심으로 이제 통일인 거지 밑에 있는 그런 부르주아 중심의 어떤 통일은 아니었던 거야.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통일 운동을 펼치려고 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울무추 조약을 체결해서 아니 울무추 조약 그 전에 군주 동맹을 이제 만들어요. 예. 그래서 군주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통일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그 나중에 이제 울무추 조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푸이세 군주가 만든 군주 동맹은 해체되고요. 다시 예전에 이제 비내일 때 독일 연방이 부활됐다. 네. 1850년에 푸이세 왕을 이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것도 제국 헌법이에요. 보통 제국 헌법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도 있고 1850년에 제국 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독일 통일 후에 제국 헌법도 있고 하여튼 제국 헌법인데 요 1850년 제국헌법 보면 부르주아의 융크의 지위와 종래 정치의 정치를 확인한 외관상 입헌주의 헌법이다. 외관상 입헌주의 헌법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입헌군주의 지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주 독재를 인정해주는 그 헌법 체계를 말해요.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국회를 선출하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냐 헌법을 만드는 식으로 해갖고 하는 그런 헌법이 아니라 왕이 은혜 차원에서 베푸는 헌법이야.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헌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헌법이죠. 위로부터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사하는 헌법, 도와주는 그 차원에서 만든 헌법이죠. 이런 헌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흥정헌법이라고 해요. 은혜 차원에서 베푼 헌법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면 이건 포리스의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헌법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흥정헌법이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일본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메이지 헌법 같은 것들 다 영향을 줬던 거야. 독일시 헌법들 보면 흥정헌법이 영향을 받은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볼게요. 오스트리아는 또 복잡해. 오스트리아 제국은 3월 혁명이 일어났어요. 오스트리아 본국은. 예. 오스트리아 본국이라는 건 독일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테르가 이제 이때 영국에 망명되면서 빈체가 붕괴됐죠. 그리고 그 당시 농민의 부여금을 폐지를 하는 등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스트리아 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오스트리아 연합하에 있었던 그 밑에 있었던 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에 파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그 구체제를 뭐냐면 빈체를 몰락시킨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는 소수민족도 연결돼 갖고 독립운동 경향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코스트를 중심으로 해갖고 자치권을 획득하죠. 그래서 귀족이나 면세 특권의 농도제를 폐지하고 그다음 헝가리는 이게 마자르족이죠. 이 사람들이 필수 언어하고 그리고 헝가리 안에서 또 체코인도 있고 뭐 여러 소수민족도 있는데 소수민족들은 반발을 하니까 이제 진압을 해버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나중에 독립공화국을 선언하니까 오스트리아군에서 진압이 됐다. 예. 그래서 헝가리는 나중에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오스트리아 혼자 통치하기 힘드니까 헝가리를 이제 뭐냐면 그 지배 파트너 선택해 주죠. 그 이중 왕국이 만들어져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와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고 범슬라브주의를 소집을 해요. 그렇지만 오스트리아군에 진압이 됐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는 오스트리아 지시를 받고 마자르족을 공격하고 크로아티아는 그 당시 이제 헝가리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있었나 봐요.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러면 독일혁명이 왜 실패했냐 3월 혁명 뒤 초기에는
수공업자들과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이 제휴를 했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당시에 수공업자들이나 이 사람 못 믿죠. 혁명 도중에 기존의 지배계급과 타협을 해요. 결별을 해. 그다음에 노동자들 혁명에 무관심하게 되고 또 지배계급도 이제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힘이 약해진 걸 보고 공격을 해갖고 결국에는 자유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반동 지배층의 반감보다 민족 갈등이 더 심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의는 이걸 계기로 자유주의 민족주의 역사 발전 추진돼 있고 요걸 2월 혁명을 계기해 갖고 이제 보수 집단들이 뭐냐면 민족주의자들 받아들이죠. 민족주의를. 예전에 민족주의를 탄압했는데 보수 정치가들 비스마르크나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받아들여 갖고 뭐냐면 통일운동에 뭐냐면 이용하죠. 네.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2월 혁명이야. 물론 2월 혁명 전에도 뭐냐면 침략적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그랬고 2월 혁명 이후에도 통합적 민족주의가 있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뭐 수학적 약간 공식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혁명에 전후로 해갖고 그다음에 민족주의 성격이 바뀌죠. 그래서 민족주의 성격이 통합적 민족주의에서 이제 아니 민족주의 성격이 침략적 민족주의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고 이건 따로 제가 좀 뒤에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 밑에 7월혁명과 2월혁명의 이제 그 배경하고 영향 관련된 내용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동유럽과 이탈리아의 그 실패 요인들 그래서 자유주의가 널리 민중 속에 뿌리 받지 못했고 그다음 노동자 사회주의의 이런 가격한 개혁들이 다시 자유주의 민족주의 분열만 가속시켰고 헝가리에 있어서는 통합한 민족주의, 헝가리주의죠. 마자르 우선주의. 이것 때문에 그 밑에 있던 그 소수민족들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헝가리의 어떤 그 독립이나 이런 자유주의 민족주의 어떤 그 운동에 큰 좌절을 맛보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개혁을 볼게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 19세기 때 자유주의 개혁.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이 선포되고 있어요. 자, 그걸 가능했던 것은 의회의 존재죠. 다른 나라 의회는 되게 형식적이고 민중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지 않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영국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의회 어떤 곳에서 합리적으로 좀 그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뒤에 있겠지만 이제 선거권 확대시켜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선거권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들, 뭐 노동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점진적 개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거야. 그래서 영국의 개혁을 보면 프랑스나 독일 개혁처럼 급진적으로 하지 않아. 천천히 확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개혁에 이제 바탕이 됐던 게 자유주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윤리 시간에 좀 많이 들었던 공리주의 이런 것도 이제 추가해 볼 수가 있죠. 네. 자유주의, 공리주의. 자, 그래서 공리주의는 뭐 벤담이나 밀 같은 사람들 있죠. 공리주의가 뭘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처럼 어떤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도 공리주의인데 그 당시 영국 중상층의 어떤 가치가 이런 것들을 대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리주의가 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하신 분들은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보세요. 예. 역사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영국 개혁의 이제 이념적 뒷받침했던 게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 종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좀 복잡해. 자, 자유주의라는 것은 특정한 사상 체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 집단보다는 개인의 어떤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 폭넓은 의미의 자유주의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처럼 어떻게 특정한 어떤 사상 체제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냥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력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 당시 19세기 영국을 중시한 중산층의 가치관 생활태도 이걸 이제 뭐냐면 전반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해요. 이걸 그럼 자유주의도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자유주의도 여기 보면
하나가 정치적 자유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문화적 자유주의.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경제적 자유주의.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적 자유주의.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정치적 자유주의는 영국의 이제 입헌적 정치에서 나왔죠. 그래서 마그나 카타부터 시작해서 국왕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더 우선시하고 그것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 정치적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를 이제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선거권이 있어야겠죠. 선거권을 얻고 자기 대표를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보내서 자신의 의견을 정치 의견을 표출시켜야 될 거냐.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나중에 영국에 뭐와 연결되냐면 선거권 개정과 연결돼요. 이 부분은 자 문화적 자유주의가 있어요. 문화적 자유주의란 뭐냐면 자신의 양심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양심과 생활 방식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죠. 성적인 자유, 종교적 자유, 그다음에 뭐 사상의 자유, 그다음 사생활을 보호받는 침해받지 않는 자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문화적 자유주의를 잘 대표했던 사상가가 뭐냐면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유론을 썼어. 그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문화적 자유주의에서 종교, 사회, 문화 다양한 성적 취향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특히 이제 종교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뒤에 전 신사령 폐지, 카톨릭 해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경제적 자유주의 뭐냐면 이걸 고전적 자유주의라고요. 보통 이제 고전 경제학에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강조하고 모든 걸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하는 그런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인데 이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해 갖고 이제 그 당시 개혁했던 것이 뭐 공물법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관세를 폐지하고 항해주의를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학의 영역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 자유하면 요 경제적 자유주의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경제적 자유주의고 후인이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줬던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자유주의는 뭐냐면 개인이 어떤 경제적 평등이나 정치적 평등을 정치적 자유나 사회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그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정치적 불평등을 뭐냐면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적어도 이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 여러 가지 또 사회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사회적 자유주의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주의가 결합된 거야.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복지국가 이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법 같은 걸 만들어. 대표적인 공정법 같은 거죠. 공정법을 통해서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아동 노동을 또 금지시키고 또 뭐냐면 복지국가 이념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가 19세기 때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예, 마지막 인증번호는 12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은 12번입니다. 제가 그 4번 지금 알려준 것 같은데 4번 중에 3개만 쓰시면 돼요. 3개만 밑에 인증 댓글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영국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